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수성구 선비들의 의병 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손천울 선생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분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성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선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학문 활동이나 뭐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나 혹은 연애라거나 문학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의병 활동에 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수성구는 행정구역이니까 달서구 중구와 다른 이제 대구의 어떤 구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선비란 무엇인가, 이거는 수성구 선비들의 의병 활동을 설명하는 것보다 양으로 치면 100배 더 양이 많으니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학문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제 마음대로 임의로 말하자면 대체로 유학을 해야 선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선비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유학을 공부는 했는데 행동이 공부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선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학을 심도 깊게 공부를 했으면서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 이 선비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보긴 하지만 옛날에는 문집이 없으면 선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쓴 책이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문집은 내용이 뭐냐? 시와 철학이죠. 그러니까 시를 쓴 것과 유학 혹은 뒤로 가면 성리학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철학적인 데 관한 자기의 이론을 적은 글을 실은 문집을 발간해야 선비다. 문집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선비는 유학을 심도 깊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부한 것을 실제로 실천을 했으며 문집을 남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병은 뭐냐인데, 의병의 병은 이제 병사, 장수가 아닌 이제 병사인데, 그거는 국어사전식 설명이고, 이런 거 할 때는 의병대장이나 의병장군도 다 의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때 병은 병사라기보다는 대략 군인, 전쟁에 참가한 군인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의가 뭐냐인데, 의는 의로울 의자잖아요. 의로운 일을 했다죠. 누구한테 의로운 일을 했느냐? 나한테 의로운 일이나 나의 가족한테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의병이라고 하지 않고 대의를 위한 활동, 큰 대자, 큰 옳은 일, 결국 국가라거나 사회나 민족이나 적어도 지역사회 라고 하는 큰 세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게 대의인데, 대의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 직업 군인이 아니면서 국가와 민족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 그 사람이 의병이죠. 오를 의자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면 곽재우 홍위 장군이 의병인데 일본 사람이 볼 때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의병할 때 대의는 세계사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온 지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2차 대전에 참가했다. 예를 들어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에요. 의병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일어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의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고유한 이 사상이 깃들어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7년이나 끈 끝에 결국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한반도로 공격을 했을 때 의병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점 아닙니까? 원래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쟁터에 누가 가느냐 하면 중밑으로 신분층은 못 가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때 태어났으면 전쟁터에 가지요. 왜? 중상류층이니까. 근데 하층은 못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쟁터에 가면 공을 세운단 말입니다. 공을 세우면 권력이나 재물을 나눠줘야 돼요.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노비와 백정, 그 외에 보통의 하층민,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우면 권직을 주거나 땅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말하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 볼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 누가 가느냐? 대체로 위에서부터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집에서 다 가요. 가서 공을 세워서 더 높게 되고 더 많은 노비를 가지게 되고 이렇죠. 예를 들면 사다함이 열 몇 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삼국사기에 몇 살인지 모른다고 나오기 때문에 대략 18살 아닌가 보는데 사다함이 대가야, 지금 고령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에 선봉장으로 활약을 해서 1등 공신으로 진흥왕이 상을 주는데 노비를 300명 줬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노비 300명은 대략 지금 돈으로 하면 300억쯤 돼요.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면 사다함은 화랑이니까 원래 진골이죠. 상류층이죠. 그리고 사다함 아닌 일반 군사가 아무것도 아닌 병사가 가서 사다함과 같은 공을 쌓았을 때 노비를 300명을 상을 주면 이 사람은 단숨에 권력층으로 진입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류층만 이제 전쟁에 가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0년 동안 통일전쟁을 했어요. 풍신수길이가 이제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100년 내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100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 할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나도 벌써 10년이나 20년 동안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1392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딱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칼 한 번도 안 휘둘러 봤어요. 그러니까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우리나라 백성들하고 200년 동안 계속 칼을 휘둘렀는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그거죠. 전투 경험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우리나라에 의병이 일어날 걸 풍신수길과 비롯한 수뇌부는 몰랐느냐? 자기들은 이른바 상류층이 계속 전쟁을 했고 중이하의 일반 백성들은 누가 이기든 아무 관계없이 이기는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기든 저끼리 싸우는 거고 누가 바뀌었든 나는 세금 내고 그냥 농사 짓고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고 싶다고 시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끼리만 계속 싸우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좋게 말하면 애국심이 넘치죠.
지금은 전쟁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전쟁 나면 이제 열 몇 살, 스물 몇 살이 전쟁터에 의병하러 갈 거냐 말 거냐를 뭐 크게 고민하지는 않지 싶은데 6.25만 해도 학도병 뭐 이러면서 잡혀가기도 했지만은 스스로 지원해서 군대 간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아득한 옛날부터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병자호란 또 일제강점기 45년 동안 독립군 의병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의병이 계속 생겼는데 말하면 권력을 잡고 있는 왕과 그 사대부들이 백성한테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계속 못 살게 수탈을 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백성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기 쳐들어오기만 하면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고 권력은 다시 그 누리던 자들이 계속 누리고 의병을 일으켰던 백성들은 죽었거나 여전히 더 힘들게 살아. 또 좋은 일 없고 아무 좋은 일도 없이 힘들게 살다가 또 몇십 년 지나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의병을 일으키고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병의 나라예요.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기질이.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의병을 일으켰느냐. 관군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동네 우리 지역사회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의병 안 일으킬 수가 없다. 강했으면 다 죽으니 왕과 이것들은 저만 보호하고 저만 도망치고 우리를 안 지켜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병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석할 거야 뭐 있습니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의병 안 일으키고 도망치면 되잖아요. 나도 우리 가족과 나의 친한 사람들과 더불어 저 어디로 다 도망쳐버리면 되는데 도망 안 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싸울 마음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병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독립운동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운동은 나라가 이제 망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임진왜란 이런 거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병이라고 하는데 구한말까지는 의병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망하고부터는 의병이라고 하지 않고 독립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립군을 한 분들은 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의미상으로는 독립군도 의병이지만 개념상 이제 독립운동한 사람은 아무리 한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선비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대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독립군이라고 하지 의병으로는 하지 않으니까 오늘 얘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왜 보여드리느냐. 이제 원래 이래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앞에서 말을 하려면은 이제 그 이른바 엉터리로 와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건 대구 임진왜란 유적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이고 대구의 임진왜란 유적 다 나오는 거죠. 요거는 대구 독립운동 유적 백꽃 답사여행이라는 책인데 이 2019년에 대구시 선정 올레의 책이라는 데 뽑혔는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예. 자, 임진왜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본군이 이제 대구로 쳐들어오죠.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냐?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길, 이제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답을 한번 골라 보십시오. 정답 발표. 기본적으로 청도에서 오는데 경산으로 오느냐 팔조령으로 오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같으면 경산으로 오는 길이 큰 길이니까 경산에 사람도 많이 살고 하니까 글로 왔을 것 같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죠. 옛날에 대구도 조그만했는데 경산이라는 건 더더욱 볼 것도 없죠. 길이 경산으로도 좁은 길이 있었지만 영남대로가 요즘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영남대로가 청도에서
팔조령을 넘어서 파동을 거쳐 시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영남대로를 따라오죠. 길이 넓어야 마차도 가고 말도 타고 군사들이 확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점령을 했는 게 대구 고성이냐 옛날 성, 고성이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읍성 시내에 있는 거잖아요. 시내 그 지금 자국 밑에 땅바닥에 약간 돌 자국 남았는 거 읍성이냐 이잖아요. 근데 대구 읍성은 임진왜란이 지나가고 나서 200년 가까이 176년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지나야 성을 읍성을 만들어요. 돌로 만든 성을 지금 시내 가보면 왜 돌로 쌓았던 흔적이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 네모반듯반듯하게. 대구 읍성은 돌로 된 석성이에요. 돌성.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흙으로 된 성이었어요. 지금 대구 읍성이 아니고 위치도 지금 대구 읍성 시내 복판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는 거기가 아니고 위치도 달라요. 어딜까요 위치가? 요거 보면 알잖아요. 무슨 동? 고성동. 달성공원 밑에 고성동에 흙으로 성을 쌓았는데 언제 쌓았느냐? 1590년에 쌓았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전국의 군사시설을 조금씩 수축을 하는데 그때 대구에도 흙으로 성을 하나 쌓았죠. 그래서 옛성이 됐어요. 그 당시는 물론 옛성이라고 안 했죠. 읍성이 생기니까 옛날에 있던 성이다 이래 된 거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대구 읍성하면 시내 동성로 서성로 하는 이걸 말하기 때문에 대구 고성으로 왔다. 청도에서 팔조령을 거쳐 파동을 지나서 대구 고성으로 와서 점령을 했다. 이렇게 일본군의 진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정골목으로 가죠. 약정골목으로 왜 가느냐? 영남대로가 그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그 뒤에 가면 왜 그 영남대로 하면서 건물 벽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리에서 노원동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노원, 원자 있잖아요. 원은 요즘 말로 하면 역이거든요. 역. 원이 붙어 있으면 요즘 말로 하면 역이 있었다는 거죠. 역.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가요. 근데 이때 어떻게 건너가느냐? 다리가 있어서 말 타고 막 마차를 굴리면서 일본군이 확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전부 옷 벗고 가야 돼요. 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고 임진왜란 지나가고 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1849년부터 1851년까지 대구 판관을 했는데 대구 판관이라는 건 지금 말로 하면 뭐 대략 대구 뭐 행정부시장쯤 돼요. 한 서유교라는 사람이 금호강에 다리를 쳐놓았는데 지금처럼 교각이 있고 위에 상판이 있는 다리가 아니고 네모난 돌을 쭉 깔아가지고 징검다리처럼 있는 거, 펄쩍펄쩍 뛰가 건너가는 거, 이거를 1850년경에 놨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이 과거 시험 치러 가거나 부산에서 왔는 사람이 과거 시험 치러 가거나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노원동에서 건너가 칠곡으로 갈 때 전부 옷 다 벗고 옷 짊어지고 머리 위에 이래 해가지고 칼 조총하고 칼 위로 이래가 들고 그걸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영남대로를 거쳐가지고 갔다. 영남대로를 거쳐가지고 문경세제로 진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넘어온 길이죠. 여기 청도잖아요. 이서. 청도 이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차 몰고 다니는 길이죠. 이 일로에 터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터널 만든 지가 한 20년 조금 넘었죠.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이거 만들 때 언제 개통하느냐 뭐 이러고 기억나십니까? 이거 한 2000년쯤에 나요. 2000년 정도. 이 길이 아니에요. 물론 이 길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원래 가는 길 이리 있잖아요. 원래 국도에 지방도가 이리로 있죠.
좁은 길이 오르막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것도 물론 아니고, 이건 물론 아니고, 이렇게 와서 지금 빨간 불 따라가 갑니다. 이렇게 못 있어요. 이렇게 산비탈을 계곡을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봉수대가 있던 자리예요. 봉수대, 북봉대라고 해서 봉수대가 있었어요. 그럼 북봉대가 있으니까 남봉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봉대는 어디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부산, 청도, 경산, 밀양 어디 있겠어요? 부산에서 불 피우면 안 보이죠? 너무 멀어 안 되잖아요. 아니 금방 일본군이 청도를 거쳐서 이리 왔다고 했는데, 청도죠. 청도 영남대로가 이제 밀양으로 해가 청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청도에 남봉대가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낮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연기를 막 시커멓게 올리고, 봉수대 할 때 숫자가 연기예요. 봉수대 할 때 숫자가. 낮에는 불 피워가지고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연기 시커멓게 올리고, 밤에는 연기 올려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불을 막 끄스름 소나무에 가면 왜 소나무 자르면 왜 동글동글한 게 있죠. 관솔이라고 해서. 그런 게 기름기잖아요. 그런 거 집어넣어가 막 불 막 타게 해가지고 막 피워 올려가지고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봉수대인데, 남봉대에서 연락을 하면 이곳에 있는 팔조령에 있는 이곳의 북봉대에서 또 연락을 해가 보냅니다. 어디로? 그 다음 봉수대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산이 가려서 시내하고 산이 가려 있잖아요. 무슨 산입니까 그게? 법위산이죠. 법위산 봉수대. 파동하고 수성못 뒷산, 수성못 바로 뒷산, 파동 쪽에서 계속 올라가면 지산동 뒤쪽으로 해가지고 경산 뒤에 있는 성암산까지 등산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시지로 내려오면 6시간 걸려요. 이 봉수대 이제 법이산이라고 그래요. 법이산. 법자가 붙은 이유는 우리나라 산에 법이 붙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불교란 뜻이에요. 불교. 법승하잖아요. 법보 할 때 법. 불교가 성행을 옛날에 신라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에 법자가 붙었다. 법이산인데 이가 뭐냐? 이가 뭐 석가모니 할 때 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옛날에 절이 있었다 뭐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뭐 이곳에 연락을 하면 여기서 이제 불을 막 피워 올리면, 지금은 뭐 트럼프 뭐 SK 트럼프 이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옛날에는 들판이잖아요. 전부 다 높은 집이 없죠. 2층 집이라고는 없었으니까 바로 대구 부사가 있는 고성에 연기나 불이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피워 올렸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본군이 올라와서 여기가 북봉대예요. 여기가 북봉대. 터널은 이쪽에 있고, 청도 넘어간 터널은 이쪽에 있고, 옛날 길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래 넘어가고, 터널은 일로 지나가고, 중간쯤에 여기가 북봉대인데, 여기에서 내려오면 요 절 뒤로, 이게 석주사라는 절이에요. 석주사. 이 건물 뒤로 이렇게 길이 있어요. 지금은 길이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무가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어렵지만 하여튼 걸어갈 수 있어요. 이 길로. 그럼 이래 해가지고 이래 나와요. 이 건물 옆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건물 바로 뒤에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가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철 따라 조심해야 돼요. 이 벌이 굉장히 많아요. 벌. 여름철에 가면 벌이 막 덤비고. 이거는
뭐 정부나 누군가가 하여튼 영남대로에 있는 임진왜란 유적이에요. 그 당시에 절이 있었진 않겠지만 이렇게 넘어왔다는 점에서 잘 관리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하여튼 늦가을부터 가면 이것도 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심해야 될 길입니다. 장화 신고 이래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는 데가 어디냐? 당연히 파동에 왔죠. 파동을 지나야 정말로 시내로 가니까. 그래서 파동에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선비를 여기서는 지식인이라고 했는데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은 성함이 손린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호란 때에도 의병장을 하러 가고 하는데, 이분이 봉산서원에 상동에 있어요. 여기 상동 이제 서원이에요. 서원의 강당이고, 이제 사당이고, 봉산서원에 있는데, 요 분이 임진왜란이 벌어진 줄 모르고 강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은 옷을 제대로 안 입거든요. 삼국시대에는 일본군이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신라나 이런 사람들이 대항을 잘 못한 게, 그때는 삼국도 계속 전쟁할 때 때문에 전투는 잘했는데 왜 처음에 전투를 잘 못하나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놈들은 거의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온 데다가 막 문신 같은 걸 해가지고 괴상한 모양을 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대방을 겁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문화민족이라서. 그 저놈들 옷도 안 입고 막 이상하게 발라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 군인들도 놀래가지고 일단 도망을 치고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도 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옷 입고 막 옷도 희한한 거 했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 다음에 뭐 칼 같은 것도 이상한 거 머리에 막 희한한 해가 나타나니까 손님이라는 양반이 놀라긴 놀랐는데, 그래도 공부깨는 한 사람이 인간들이 그런 게 나타났다고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언행일치 아닙니까? 그래서 너 뭐야? 이러고 이제 노려봤다 이 말이죠. 기록에 있어요. 그 일본 놈들도, 외군들도 웬 희한한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서가지고 막 눈을 부라리고 보니까, 처음이니까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뭐 뒤에 뭐 권총이 있는지. 그래가 그냥 사라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 하여튼 손님이라는 분을 제일 먼저 만났다. 이분은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해요.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흰 칼을 들고 둘러서서, 일본 놈들이 흰 칼, 좀 이상하잖아요. 일본 놈들이 흰 칼을 들고 둘러서서 서로 노려보았는데, 손린이란 선비와 외적들이 서로 노려보았는데 적들은 선비를 해치지 못하고 돌아섰네. 손경과 오기의 병법을,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병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었네. 자기는 선비니까 나라의 더러운 먼지를, 그럼 왜군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놈이 우리나라의 더러운 먼지다 이 말이죠. 더러운 먼지를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내가 무예도 배우고 병법도 좀 알고 했으면 이놈들을 어떻게 쏘기든지 해가지고 확 할 수 있었을 건데 순순히 보내준 것이 안타깝다. 이런 시를 남겨놓았어요. 봉산서원. 여기에 이제 요 집 이름이 이 봉산서원, 이거는 이 강당, 공부하는 집 강당, 제사 지내는 이제 사당, 그다음 머무는 요 숙소에 해당하는 제실 같은 마당 땅, 뭐 앞에 문 다 합친 이름이 봉산서원이고, 도산서원 가면 그 몽땅이 도산서원이지 이 건물이 도산서원 아닙니다. 그래서 붙여놓기는 여기 붙여놨는 것 뿐이지, 여기가 도산서원이라면 이 집은 도산서원의 공부하는 건물이에요. 교실, 요즘 말로 하면. 옛날 말로는 강당. 요 집 이름은 요거예요. 요거. 요 집의 이름은 요거. 요 집의 이름은 요거. 그렇게 붙어있어요. 현판. 뭐라고 붙어있느냐?
지행문 들어갈 때, 서원 들어갈 때 그 문, 지행문. 금방 본 건물 강당, 지행당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행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언행일치, 행동을 해라. 공부만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공부를 한 걸 실천을 해라. 행동을 해라 이 말이고, 행동하는 집단자잖아요. 행동하는 집, 행동하는 문.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동하는 문이고 행동하는 집이고 행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집이다. 무슨 행동? 이런 행동, 의병 활동을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자가 뭐냐? 지. 이 잘 안 쓰는 지자죠. 지. 어쨌든 지자예요. 돌석자가 있는 걸 보면 짐작이 되죠. 돌석자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 대략 말해서 무거운 마음. 중국의 황하의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암만 홍수가 져도 꼼짝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를 가리키는 한자예요. 이 한자가. 중국 뜻글자잖아요. 이 안에, 원고 안에 자세히 쓰여져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선비가 공부를 했으면 마음의 중심이 이 돌과 같이 단단하고 변화무쌍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곧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운 것을 무슨 상황이 왔을 때 땀만 먹지 말고 그대로 배운 대로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데를 이런 데 구경하러 가면 이게 건물이니까 오면 안 되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고 와야 됩니다. 여기가 서울이네. 집에 가자.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시도 있어요. 원고 안에 여러 시가 있고 해설도 다 붙여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파동이죠. 파동. 여기 지금은 고가도로 같은 걸 안 왔는데 이건 조금 전에 풍경이죠. 여기가 영남대로 일로 들어왔다 일본군이.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죠. 파동 안쪽에서 보면, 가창 쪽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상동교, 용두산성, 앞산, 용두산성이라고 기억나시죠? 요 위에다 성이 하나 있고 옛날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여기 위에서 돌 굴리고 화살 날리고 했다 이 말이죠. 이건 좀 더 옛날 풍경이죠.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전경창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전경창. 요건 어딘데냐? 역시 파동에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활 쏘는 선비 뭐 이러면서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전경창 선비를 모시는 이제 제실이죠. 이제 묘소가 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제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뒷분인 전계신이라는 또 장군이 있어요. 이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수군 요즘 말로 하면 한 대령 정도 됐는데 대장인 수사인 박홍이 일본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도망치는 바람에 군대가 해산이 돼가지고 대구인 고향으로 돌아와서 파동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파동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일본군을 계속 게릴라전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파동 옛날 이름이 파잠이거든요. 파잠 복병장이라고 그랬어요. 파동에 근거해서 일본군을 공격하는 복병으로서 공격하는 장수다 해서 파동 복병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병사까지 돼요. 병사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은 이군사령관 뭐 이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벼슬이죠. 우리나라 대사로 일본에 전쟁 끝난 뒤에 일본에 이제 사절 대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전계신. 이분은 이제 임진왜란 전에 돌아가신 전경창이라는 선비인데 이분은 임진왜란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계동, 선생, 옥산, 전공, 유적비. 아까 본 이제 제실이고 비석은 끌려서 왔죠. 이분의 제자들이 대구를 대표하는 의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친 대로 제자들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의병들이 조직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기억해야 되는 대단한 인물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이 일어났는데 의병을 의진이라고 그래요. 의진. 의병 군대, 의진군 하면 의병 부대 이 말이에요. 근데 주둔지가 공산, 팔공산이에요. 그래서 명칭이 공산의진군이라고 했는데 대구는 의병장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각각 싸운 게 아니고 수많은 의병장들이 모두 팔공산에 모여서 총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가가지고 싸우다 죽고 이러는 게 아니고 모든 의병장이 팔공산에 다 모여가지고 총대장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일본군하고 싸울 수가 있었죠. 이 총대장, 초대 총대장이 서사원인데 전경창 선비의 제자고, 그 다음에 2대 의병장이 손천을, 좀 다음 강의에 손천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대 의병장이 이누리예요. 이분은 저 서변동에 가면은 이제 서원하고 있어요. 의병장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옛날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하던 직책을 뭐든지 간에 그만두고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이고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지만 위에 조상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 직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본인은 말하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선비들의 풍습이었어요. 하기 싫어서 바뀐 게 아니고 묘하게도 이분 두 분 다 위에 선조가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아무튼 의병대장 1대, 2대, 3대까지 내려갔는데 이 전부 전경창 선비의 제자다. 그래서 이 전경창을 기억해야 된다. 물론 다 선비들이죠. 이분들도 다 훌륭한 선비들인데 이분들만 기억하고 가르친 스승은 기억을 안 하면 안 된다.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이 배출이 되었다. 이건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전계신 아까 말씀드렸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31살이었는데 정사품이었어요. 수영의 대장이 수사고 수사. 왜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 하잖아요. 그 수사 바로 밑에가 우후예요. 우후. 군대 가면 참모장 있잖아요. 사단 참모장. 그 굉장히 높았죠. 31살인데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대장인 박홍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대구로 와서 의병을 활동을 해가지고 파동 복병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전쟁이 끝난 뒤엔 일본의 사절단 대표로 다녀오면 좌수사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 되기 전에 수사였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고 황해 병사는 수사보다 높아요. 수사는 병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병사는 종이품이죠. 병사는 사단장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황해병사, 평안병사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체의 군부대 대장이니까 군단장쯤 돼요. 군단장.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곽재겸 의병장, 이분도 물론 이제 전경창 선생의 제자인데 이분이 시를 남겼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천을 선생. 아까
이제 의병장으로, 2대 의병장으로, 이 의병대장이죠. 의병장들의 총대장, 그리고 의병대장,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직책을 내려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병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난 대장 이런 건 못해요. 요거는 이제 황금동에 있죠. 요 청호 서원입니다. 수성구에 가면은 수성구에 수성 안 사시는 분 또 계십니까? 수성구 가면 황금동은 아시죠? 황금 아파트 있던 황금동. 황금동하고 이제 지산동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그 고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도로가 나서 그렇지, 도로가 안 났으면 그게 이제 산비탈일 거 아닙니까? 그 산비탈에서 황금동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면 그쪽에 산비탈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서원이 있는데, 청호 서원인데, 손천울 선생과 여러분을 이제 모시는 서원이죠. 여기서 요게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요게 이제 비석이고, 요렇게 가면 지금 이 벚꽃이 피고 뭐 이런데 나무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로 좁은 길이 하나 있어요. 있고 요 도랑은 물은 안 흘러가는데 계곡, 아주 좁은 계곡이 있어서 한 1m쯤 되는 나무다리 같은 게 하나 놓여 있고, 요 뒤에 가려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 서원에는 사당이 있거든요. 사당이 없으면 서당이 돼요. 제사 지내는 집인 사당이 없으면 서당이 되고,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으면 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사당이 여기 터가 좁아가지고 사당이 여기 같이 안 있고 요 나무들 뒤에 있어요. 요게 이제 강당이고, 금방 본 강당. 사당인데 태극기 무늬가 그려져 있잖아요. 요것만 봐도 아, 의병하고 이런 걸 하는 분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경찰이 이걸 탄압하려고, 여기를 탄압하려고 했는데 이 사당을 못 찾았어요. 나무에 가려 있어가지고 태극기까지 그려놓고 있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부수고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손조설한 분은 이제 의병은 아니고 이보다 한참 위에 선조인데, 이분은 세조 있잖아. 수양대군이 왕이 되니까 난 너를 왕으로 못 섬기겠다 하고 거부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비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배웠잖아요. 신숙주 후손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새도 왜 숙주나물 하잖아요. 숙주나물. 잘 변한다고. 숙주나물.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걸 안 좋아하죠. 그래서 지조를 지켜라 뭐 이런 게 선비 정신이죠. 그래서 손조서 선생도 이런 이제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시고 있죠. 자, 손천울 선생이 공산의진군의 3대 의병대장이 된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관직이면은 위에 잘 보이면은 출세한다 치지만은 이거는 위에 잘 보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구 내에 있는 선비들이 당신이 대장 해라고 하지 않는 한에는 뭐 아주 자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천울 선생이 3대 의병대장으로 의병대장, 그러니까 공산의진군 의병대장이 된 거는 평소에 신명을 깊게 얻어가지고 있었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경서원이라고 저기 무태에 원래 대구 최초의 서원인데 없어졌던 건데 이걸 다시 지을 때에 퇴계를 모시게 됩니다. 퇴계를 모실 때 위패를 봉안할 때에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행사를. 그 행사할 때 문장들을 전부 다 손천울 선생이 지었는데 그것도 내가 짓게 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누가 짓느냐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에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비들이 당신이 지어라 해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손천울이라는 분이 그 당시 대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거를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본인이 죽기 조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좋은 일을 다시는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런 좋은 일을 다시는 내가 못하겠구나. 너희들은 부지런히 학문에 힘써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부지런히 학문에 힘써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학문을 열심히 해서 너희들도 좋은 제자를 키워라 이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놓으면 제자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남기고 자기 자신한테 조사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을 걸 앞두고 자기 자신한테 이제 시를 한 개 남겼어. 목숨이 다해 가지만 내 어찌 한탄하겠느냐. 풀이 썩듯이 인생도 한 번 지나가는 것인데 바람 따라 노래하고 달을 즐기며 한때를 보냈고 살아 술리 죽어 편안히 오늘의 바람이라네. 저승에서 스승과 벗들과 만나 그윽한 마음을 합하리라. 시를 보니까 인품이 이래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그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